좋은신문 TV입니다.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시면 미래목표전략연구소라고 이제 구글에서 검색하셔도 많은 분들이 검색하셔서 바로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단톡방 내용도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력이 좀 독특해요. 그래서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전산을 전공했고 대학원을 다니면서 자율주행을 공부했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이제 대학원을 마치지 않고 이제 총신 합동 측에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을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이력이 독특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합동 측 목사인데 이런 기술서를 썼어요. 기술서예요, 채찍핀트.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해요. 또 하나 이상하게 생각한 건 생명의 말씀사에서 이런 책을 내줬다. 올칼라를 보시더니 놀라시더라고요. 그런 여기는 인문학 전문 출판사인데 올칼라를 내고 또 합동측 목사가 이걸 썼다. 이런 점에서 사람들이 의아해하세요. 그런데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한 10년간 최윤식 박사님 밑에서 미래학을 연구했고요. 이제 선임연구원으로 제가 제일 고참입니다. 지금은. 그런 과정 속에 챗GPT는 이전의 것들과 달리 그냥 트렌드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단순히 이제 뭐 좀 지나면 알게 되겠지 이렇게 하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덩이 이론이라고 아시죠? 이게 처음에는 원리만 아시면 조금씩 붙여서 배우시면 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챗GPT 플러그인이라고 해서 4.0 유료 버전을 쓰시면 처음에는 한 50개도 없었어요. 지금은 수백 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코파일럿이 11에서 지금 동작하고 있어요. 윈도우 자체 OS 지원한다는 건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갈 거고 내년쯤에 가시면 올해 정도 가시면 로봇에 얹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사람과 소통하게 되니까 이제 로봇에 얹게 되겠고요. 이게 나노랑 합쳐지면 인간의 피부가 똑같아서 안드로이드로 갈 방향이 설정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냥 끝나지 않기 때문에 목회자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면 이거를 누가 제일 먼저 쓸까요? 이 부분을 하셔야 돼요. 저희 합동 측은 좀 어떻게 보면 자유주의와 굉장히 격렬한 논쟁을 한 그리고 논쟁뿐만 아니라 저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유주의 속에서 지켜온 교단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심각한 싸움에 직면한 거거든요. 이전에는 신학적인 논쟁이었다면 이제 실생활에서의 논쟁이 시작됐고요. 이것을 가장 먼저 사용하는 곳은 저는 이단이라고 생각해요. 왜? 돈이 있죠. 그리고 기존 교단에 인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학습만 많이 시키면 자기네들이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저는 고민이 많았어요. 이건 몇몇 신학사분들이 발표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학습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게 챗GPT가 이제는 쓴다 안 쓴다 논란은 오래 지나면 없어질 겁니다. 전부 없어질 거예요. 그 이유는 뭐 이제 잘 아시게 될 거고요. 좀 이따 보시면 전부 없어지게 될 건데 틀린 내용이 있다고 기자분들도 저한테 자주 질문을 해요. 그러면 그걸 그냥 두시면 안 되고 틀렸다라고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특별히 저희 합동 측은 그거 정말 싸움을 하기 위해서 지켜낸 거잖아요. 교리를. 그러면 당연히 틀린 걸 틀렸다고 해야 그 다음에 학습이 된단 말이죠. 이거는 많은 목회자들이 한꺼번에 하셔야 돼요. 한두 분이 눌러서 이게 단순히 그 다음에 학습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전 반드시 아셔야 된다. 반드시 아셔야 된다. 그렇게 제가 얘기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게 심각하고 굉장히 우리에게 영어로 표현하면 어전트한 문제이거든요. 굉장히.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께서 꼭 아시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요. 세 가지 지능적 충격을 우리가 인공지능으로부터 받았죠. 첫 번째는 이게 보시면 이제 체스 챔피언이에요. 이제 체스 딥블루가 이제 체스 96년도에 체스를 이겼죠. 이 체스 챔피언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3번인가 우승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를 인공지능이 이김으로써 지능적인 가능성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컴퓨터도 생물학적 지능 말고 우리가처럼 사고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게 됐고요. 또 하나 이제 놀랐던 건 뭐냐면 2016년도에 잘 아시다시피 이제 구글 바드 구글 딥마인드사에서 한 이제
바둑 대회에서 이세돌을 이긴 거죠. 이세돌이 딱 한 번 이겼는데요. 이거 전무후무일 겁니다. 앞으로 역사상에서 인공지능을 이긴 사람은 이세돌뿐일 겁니다. 그 다음에 커세도 했는데 커세가 뭐 자기는 대륙에서 뭐 1등이고 변방의 그 오랑캐 나라의 뭐 이거 다르다 막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완패됐죠. 그리고 나서 이름이 없어졌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이제는 바둑을 가르쳐 주는 걸 인공지능과 해요. 인공지능이 티칭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충격을 먹었어요. 아, 지능으로서 사람 말고도 뭔가 할 수 있는 게 생겼구나. 이 충격을 받았고요. 두 번째는 시장의 충격인데 이게 무슨 도표냐면 여러분 한 번도 보셨을 거예요. 1억 명 사용자를 돌파하는데 딱 2개월 걸렸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구글 트랜슬레이터 번역기는 78개월 걸렸습니다. 1억 명 사용자가 되는 거예요. 요즘 굉장히 많이 쓴 틱톡 있죠. 틱톡 짧은 동영상 그건 9개월 걸렸습니다. 이거보다 빨리 된 거는 뭐 이제 이제 다른 게 스레드라고 채팅 서비스가 있는데 걔는 원래 그 사용자가 한 15명 되는 데서 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의미가 없고요. 신생회사로서 1억 명 사용했는데 2개월 걸렸다. 지금은 한 6억 명 정도 제가 알고 있는데 더 증가했을 겁니다. 이 시장이 굉장히 충격적이고 시장의 반응은 굉장히 뜨겁다. 그럼으로써 회사들은 이제 사활을 걸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다 LLM을 만들어야 돼요. 한 사람 이게 챗GPT 하나 갖고 안 돼요. 왜냐면 자기네들 기밀이 있는데 그거를 올려서 뭔가를 개선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밀이 누출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구축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사활이 걸렸는데 우리나라 KT나 SKT나 뭐 LG 할 거 없이 통신사들은 당연히 기본이 다 지금 다 개발하고 있고요. 뭐 웬만한 회사들은 다 개발하고 있고 아니면 이렇게 사다가 써야 되는 겁니다. 사다가 써서 자기네만 따로 구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마 교회들도 지금 사랑의 교회는 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교회마다 특성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응답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들을 해야 된다. 자, 앞으로는 교회들이 이런 걸 해야 된다. 이 시장에 충격을 받았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기술적 충격이에요. 자, 제가 인공지능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인공지능 역사가 굉장히 깊어요. 한 100년도 넘어요. 그런데 이게 왜 지금 특이점을 넘었냐고 그러냐면 인공지능의 가장 마지막 기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람과 소통하는 거예요. 사람과 소통. 사람 말이 되게 하는 게 가장 어려운 기술이었어요. 이 천장이 깨진 거죠. 드디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세상의 모든 지식이 일반인들에게 열렸다. 그래서 좋은 점은. 뭐 저와 같은 프로그래머들만 이전에는 이런 지식을 끌어다 쓸 수 있었거든요. 프로그램을 짜서 했으니까. 지금은 말로 해서 이걸 지식을 갖고 오게 되겠죠. 그래서 지식을 얻는 방법도 변하고요. 지식이 얻는 방법이 변하면 일하는 방식도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바뀌면 우리 성도들이 삶이 변하겠죠? 삶이 변하면 문제필요 욕구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목회의 방향도 거기에 따라서 변화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모르면 그 사람들이 뭘 생각하고 뭘 어떻게 고민하고 뭘 하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은 꼭 아셨으면 좋겠다. 짧게 좀 얘기하고요. 이렇게 성능이 좋다 보니까 논란이 되기 시작했어요. 제프리 힌턴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얘기할게요. 제프리 힌턴 박사는 뭐냐면 구글에서 사실은 이게 원천 기술은 구글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재미나죠? 트랜스포머라는 기술은 구글이 갖고 있는데 뒤통수를 맞았어요. 왜냐면 이게 거대 공룡의 저주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자기가 검색 시장에서 90%의 수익이 나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우리 검색을 생각하면 검색을 누르면 비슷한 페이지를 일단 4개, 5개를 검색하죠 우리가. 그리고 거기에 중요한 것들을 요약해가지고 또는 키워드를 갖고 와서 뭔가 다시 만들죠. 그리고 나서 몰라 이게 보고서를 또 만들잖아요. 그죠? 이런 4-5단계를 챗GPT는 검색어 명령을 하나로 했단 말이죠.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누가 이거를 검색을 하고 들어오겠다는 거죠. 이 먼저 개발해놓고도 안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들은. 그러다가 주춤주춤하다가 챗GPT는 뭐 자기는 신세계다니까 뭐 논란이 당하든 소송을 당하든 상관없다. 그래서 치고 나간 겁니다. 굉장히 빠르게. 그런 결과 이제 제프리 힌턴 박사는 이제 염려가 된 거죠. 너무나 성능이 좋다 보니까 얘가 뭐 딥페이크도 그림도 만들어낸다고 하고 막 이렇게 막 사람 지금 전쟁에서도 인공지능 최첨단 기술 계속 쓰이잖아요. 그래서 무기로도 사용되고 이러니까 논란이 많았어요. 저는 거기서 이 논란에서 쓰냐 안 쓰냐 이런 논란이 아니라 조금 다르게 말해야 된다고요. 얼마나 성능이 좋으면 그렇게 얘기할까? 거꾸로 얘기하면 성능이 좋다는 얘기 굉장히 품질이 좋고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굉장히 부드럽다.
그럼 목회자들은 쓰냐 안 쓰냐 고민을 많이 해서 지금 이게 논리적으로 안 되고 윤리를 만들고 써야 된다 신학적으로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일단 교회 작은 곳에서는요 부목사 드리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부목사 한 명 들이시려면 300만 원 줘야 되시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안 주시나요? 요새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거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얘 두면 부목사 역할만큼 해요. 그럼 당연히 쓰겠죠. 작은 교회는. 지금 작은 교회들은 반드시 써야 되는데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뭐냐면 생존을 위해서 나와서 일을 또 하거든요. 제가 개척교회 해봐서 개척교회 하신 분들은 다 알죠. 저희 교단은 뭐 이제 풀렸을지 모르겠지만 일하면서 같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 못 배우고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 또 비서가 있어. 굳이 이게 필요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게 약간 애매한 스탠스를 갖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러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단이 먼저 사용하면 안 된다. 그리고 학습에 있어서 우리가 밀리면 안 된다. 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틀리면 틀렸다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걸 할 사람들은 성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먼저 아셔야 되고 배우셔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술과 윤리에 대해서 잘 아시면 좋겠고요. 오늘 하실 때는 원리를 앞에 아마 두 교수님께 배우셨을 거예요. 그 원리, 그다음 활용하실 때는 어디까지 활용하고 어디 못하는 활용하고 이런 게 초점을 맞춰서 밑에까지 마목사님 것까지 이렇게 들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2024년에는 인공지능이 이제 일상화되었고요. 9천억 투입한다고 그러고 내년부터는 이제 부처에서 바로 활용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이렇게 활용한다는 것은 학교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금방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뭐 논란이 많다, 뭐 카피에 많다 이런 얘기 하시죠. 건국대학교 정보통신학과에서는요 강의 계획서에서 챗GPT를 활용 안 하면 감점을 한다고 나왔어요. 이게 2023년 9월 15일자 맞잖아. 죄송합니다. 50대 중반이니까 눈이 잘 안 보여요. 죄송합니다. 나이 많으신 형님들이 계신데요. 죄송합니다. 오히려 활용을 안 하면 감점시키겠다라는 것도 생겼어요. 그만큼 이게 이제 우리 일상으로 들어왔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면 좋겠는데 그럼 챗GPT란 뭔데? 오늘 하루 종일 배우셨을 거예요. 챗GPT가 뭡니까? 챗GPT란 제가 정의한 거예요. 저 나름대로 위에 교수님도 어떻게 정의한지 모르지만 실시간 생성형 챗봇 서비스예요. 다시 챗GPT란 뭐냐? 한마디로 실시간 생성형 챗봇 서비스다. 그럼 기존 챗봇 서비스랑 뭐가 다른데 기존 챗봇 서비스는 실시간 생성이 아니에요. 이미 정해진 것, 통계에서 많이 묻는 것만 정해서 프로시저를 정해서 이거 물으면 이거 답해, 이거 물으면 답해. 이게 없는 걸 물으면 몰라요 해. 이게 바로 이제 이전 챗봇 서비스예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실시간 생성형이라 무엇이든지 답해요. 내가 오늘 기분 되게 나빠. 너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그러셨어요. 오늘 기분 나쁜 일이 있으셨네요. 거기에 좋은 음악 이런 게 있어. 이렇게 얘기해줘. 그러면 기분이 나쁘다가도 좀 괜찮아지죠. 요즘은 제가 그렇게 대화를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실시간 생성형이란 말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태생적으로 말이 되게 하기 때문에 약간의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큰 겁니다. 창의성은 이 경계가 분분명해요. 거짓말과 아닌 거와. 근데 얘는 초점이 말을 잘 되게 하는 게 초점이에요. 무조건. 팩트가 중요하지 않고요. 그럼 뭐 팩트 아닌 거 말하는 거 어떻게 아는데? 그래서 제가 제안해서 얘기했지만 구글 바드나 빈챗을 3개를 써보시라 얘기한 거죠. 그래서 공통적으로 3개가 얘기를 하면 뭐 학습한 게 거의 비슷한 거니까 다른 회사 거니까 그게 비슷하면 어느 정도 맞는다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는다. 제가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일단 그래서 틀린지 맞는지 알려면 도메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챗GPT 활용은 도메인 지식이 중요해요. 너무나 많은 학문을 얘가 학습을 했기 때문에 매뉴얼을 쓸 수가 없어요. 매뉴얼을 쓴다고 하면 그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도메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써요. 도메인 지식이라는 건 뭐냐면 특정 영역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이나 이해거든요. 예를 들면 목회에 대한 건 우리가 도메인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가죠. 목회 활용은. 교수님들이 이것도 목회 활용은 또 달라요. 교수님은 신학적인 도메인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목회 도메인을 갖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목회 활용에. 그래서 목회자는 목회자의 도메인을 갖고 이걸 쓰는 것이 가장 전문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틀렸다 맞다는 누가 할 수 있다? 목회자들이 한다. 그래서 윤리도 목회자들이 나가서 이것을 재현해야 되고 얘기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활용의 키는 도메인 지식인데, 자, 도메인 영역이라는 거는 이제 각각 영역들이 의학, 법률, 경제, 컴퓨터 과학 이런 것들이 막 있는 것들 자체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걸 한 부분 제가 썼고요. 그 주일학교에 대해서 도메인을 쓴 것이 주일학교 챗GPT 주일학교는 어떻게 쓸까 제가 책을 낸 거고 첫 번째 책은. 두 번째 책은 그럼 목회자는 어떻게 쓸까 이렇게 냈어요. 그 책에서는
설교를 써준다 이런 거 없습니다. 예, 전 보수 꼴통 교단의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그런 건 저 용납을 안 하고요. 챗GPT가 뭘 해준다 이건 도구예요. 그냥 도구. 설교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쓸까? 설교를 준비하고 나서 그리고 어떻게 쓸까? 이걸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하시고 설교문을 줄 것처럼 그 책을 보시는 분은 실망하십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반대하고요. 이제 주일학교 도매는 이렇게 한번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육을 준비하고 교재를 만들고 그리고 교재를 활용하고 그리고 성경학교, 특별히 성경학교는 좀 우리가 연례 행사 중에 교육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잖아요. 부흥의 성격이니까. 그렇죠? 반응이 없으신 거 말로서는 주일학교가 점점 힘이 빠지셨다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면 전국 기독교인 통계하고요. 2015년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2070년까지 예측을 해놨어요. 각 부별로 들어가서 보시면 천주교, 기독교, 그 다음에 불교, 무신교, 무신론자 다 이게 제가 해놨거든요. 주일학교는 매년 3%씩 없어져요. 그러니까 뭐 2050년 되면 저희 예측 가운데 지금 현재 된 대로 간다면 현재 상황대로 간다면 저희 한국교회가 반토막 나거든요. 2050년 좀 지나면 주일학교는 제가 볼 때 10년도 안 걸릴 겁니다. 3%씩. 그러니까 보통 교회는 1%씩 감소하고 있고요. 지금 추세가. 저희 합동과 통합해서 그걸 갖고 왔어요. 그리고 주일학교는 3%씩 매년 감소해요.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천천히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주일학교 없는 곳이 많은데 저는 반드시 챗GPT를 그래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없는 이유가 너무 고된 선생님도 너무 고된 일들을 많이 하고 적은 수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쓸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활용, 프롬프트, 그 다음에 성경에 깊이 있는 이해 묵상, 그리고 설교문에 맞는 성경 공부. 특별히 이제 개인화를 넘어서 초개인화 사회로 접어들었잖아요. 신방 가실 때도 그냥 일반적인 거 하시면 안 되고 그 사람의 특성을 맞게끔 설교를 해주는 게 이게 이제 진짜 신방이잖아요. 이게 초개인화라는 거예요. 개인화를 넘어서 아예 그 사람 성품과 여러 가지 것들에 맞춰서 타겟팅을 맞춰서 확실하게 메시지를 전환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챗GPT가 굉장히 도움을 준다. 말을 잘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적절한 상황이나 보다 연령에 맞는 언어를 해준다. 예. 특별히 이제 남자 목사님들이 여자들이 언어를 잘 몰라요. 제가 아들이 둘이고 딸이 하나인데요. 딸에게 가끔 혼나요. 그리고 딸이 어느 순간 우는데 왜 우는지 몰라요. 물어봐도 여러분 아세요? 모르겠더라고요.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해줘. 지나가도 뭐 아들놈은 막 그렇게 해놓고 혼내주고 나서 이제 뭐 맛있는 거 사주면 아빠 내가 이렇게 이랬어 막 그런 거 훌쩍이면서 얘기하는데 딸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도 좀 어려운데 그래서 정책을 바꿨어요. 챗GPT를 통해서 이제 카톡으로 메시지를 주고받거든요. 요즘은 애들이 카톡을 하잖아요. 그래서 카톡을 줬는데 아빠 위로받았어. 아빠 메시지가 좋아지는데? 요즘 아빠가 신경 좀 썼어. 딸을 위해서. 그러더니 이제 얘가 좀 더 가더니 아빠 이상해. 아빠 그게 아닌 것 같아. 아니야. 아빠가 쓴 거야. 그렇게 우기는 거죠. 소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말이 잘 된다는 건 단순히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말의 형태를 잘하는 게 아니라 개인화된 초개인화된 것에 타겟팅을 하신다. 왜 잘할 수 있어요? 우리 딸이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고 그리고 어떤 성품인지 우리 알잖아요. 저는 그거를 넣어주면 얘 맞는 메시지를 제가 문장을 바꿔준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냐면 그러면 우리의 설교를 조그맣게 나누면 유초등부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제주도에서 올라가신 목사님은 그 유초등부도 자기도 아직도 하신다고 그래서 잘 되셨다고. 목사님 그냥 그걸 또 만드시지 말고 목사님 만드신 거를 유초등부 언어로 바꾸시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들은 저희 책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롬프트는 뭔데? 프롬프트라는 건 그냥 명령어예요. 명령어. 그러니까 말로 명령을 하면 돼요. 말로 명령을 하면 됩니다. 좀 이따 얘기했죠. 말로 명령하면 되는데 그거를 말의 순서를 잘 만들면 반복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한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한다.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성경을 빠르게 볼 수 있게 뭐 배경 분석부터 시작해 인물 분석 이런 것들을 빠르게 할 수 있게 반복적으로 프롬프트를 제가 만들어놨어요. 프로그램처럼. 그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건 아까 가입이고요. 그래서 왼쪽 거는 챗GPT. 여기 들어가시면 이건 노트북에 있는데 이 상황에서 여기 박스가 있죠. 여기에다가 넣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는 구글 바드입니다. 구글 바드.
구글 바드하고 그것도 제가 설명을 해놨어요. 구글 바드는 언어의 이해는 뛰어나요. 근데 문장을 생성하는 거는 챗GPT만큼 못합니다. 그래서 문장이 수려한 건 챗GPT를 쓰고 아이디어 측면에서는 챗GPT를 써요. 그러나 분석이나 가설 이런 거를 할 때는 바드를 쓰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밑에는 이제 클로바, 그 대표 주자죠, 우리 네이버 클로바 X가 발표를 했는데 포지션이 좀 애매해요. 제가 볼 땐 망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냥 밀려버렸어요. 좀 기대를 했는데 아쉽습니다. 뭐 제가 설명했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냥 대화식으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둘 머리가 허연 친구 두 분이죠. 그러니까 친구처럼 대하세요. 그냥 챗GPT 하면 이게 뭐 기계라서 막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몰라요. 저 같은 경우 첫 번째 일본 책에서는 막 반말로 했어요. 그래서 막 너 뭐해 했어요. 그런데 한 일본을 쓰고 나니까 존경심이 좀 들더라고요. 두 번째, 그리고 또 강의를 하다 보니까 매일 반말이 나오니까 청중들이 이상하잖아요. 두 번째 책엔 존댓말로 썼어요. 청중들에서 왜 존댓말을 하냐고 그걸 묻는 분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존댓말이 상관없이 친구처럼 대화를 하시라. 그럼 이런 거죠. 하나 둘씩 물어가면서 뒤에 뭘 한다? 깨닫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육에서 질문법이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처음 전도사 때는 이만한 사전을 샀어요. 그 IBP에서 나오는 영어 사전들 뭐 주석도 있고요. 뭐 많아요. 단어 사전도 있고. 그게 한 권에 뭐 4, 5만 원씩 했어요. 근데 전도사 사례비가 3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사들고 들어갈 때는 숨겨 들어가면서 우리 집사람을 피해가면서 들어갔어요. 그래도 발갈 때 되겠죠. 되게 눈총을 받고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찾아서 뵀어요. 처음에. 그럼 90년대 되면 뭐예요? 인터넷이 오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검색을 잘해. 그래서 검색사가 나왔어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 뭐다? 이런 것들을 압축해서 한 번에 할 수 있으니까 프롬프트로 바뀌어요. 그러므로 활용은 뭐다? 핵심은 프롬프팅은. 앞으로 여러분들은 뭘 주목해야 되냐면 프롬프트를 주목해야 되는데 프롬프트를 그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친구처럼 처음에 물어요. 야, 너 오늘 날씨가 그런데 기분이 나빠. 그럼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막 위로의 메기스를 써줘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냐면 그거에 맞는 좋은 은혜의 찬양 제목 좀 알려줘봐. 그리고 보기 나와서 또 뭐라고 얘기하면 그거 너 이거 새로운 거 같은데 정말 있는 거야? 물어보는 거죠. 계속. 그러면 이걸 체인 오브 소트, 체인 오브 싱킹이라고 그래서 계속 체인을 이어가면서 물으면서 내가 답을 얻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 그 지식을 얻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도메인 지식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물으면 돼요. 예를 들면 이제 그 초등학교는 교사 선생님들이 다른 걸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책 교사 선생님이 갑자기 그만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요? 체육은 자기가 체육을 해본 적이 없는데 국영수를 해도 자기가 고민을 너무 하다가 챗GPT가 뭔가를 가르쳐준다고 자기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묻기 시작했어. 체육 교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그거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야? 이렇게 묻기 시작해요. 띡띡이. 그러면 이게 무슨 효과가 있어? 그럼 칼로리가 얼마나 섭는데? 이거 그럼 또 그 교육 개혁편에 일주일에 어떻게 짜? 이렇게 물은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걸 짜가지고 가르쳤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챗GPT는 지식을 얻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전보다. 우리 목회자 이제 뭐 주석 많이 얘기하시죠? 제가 써봤는데 로고스보다 훨씬 더 좋은 답을 잘 줘요. 책에 보시면 제 책에 나옵니다. 로고스보다 훨씬 더 잘 줍니다. 제가 영상도 제가 유튜브에 준비해놨으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얘기를 이제 이렇게 뭐 상당히 많이 썼죠? 이게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인데 위에 가면 할 수 있고요. 이건 체인 오브 서트. 그래서 하나씩 물어가는 겁니다. 날씨가 뭐 어쨌다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맞는 거 뭐 달라고 그러고 여기 보면 4줄을 가까이 이것도 나오네요.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좋겠다. 편하게. 너무 어렵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제가 그랬죠. 원리를 아시고 그 다음에 범위를 아시면 된다. 범위는 뭐냐? 첫 번째, 섞어서 쓰지 마십시오. 요 왼쪽에 보면 뉴챗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씩 나와요. 이게 대화한 히스토리예요. 근데 얘는 단기 기억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요 히스토리 안에서만 기억하고 있어요. 문맥을. 얘는 말이 산다는 건 뭐냐면 얘는 문맥을 기억해요. 앞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럼 앞에서 얘기했던 거를 중심으로 계속 물어서 문맥을 기억해서 굳이 똑같은 걸 반복해서 안 물어봐도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앞에서 너는 앞으로 주일학교 교사 역할을 해줘. 그럼 밑에서는 그렇게 다시 얘기할 필요 없어요. 얘가 주일학교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요 히스토리를 벗어나잖아요. 뉴체에 쓰잖아요. 그러면 이게 없어져요. 새로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뭐냐면 새로운 주제, 새로운 내용이 나오면 반드시 뭐였나? 뉴체에서 쓰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새로운 주제, 새로운 내용이면 반드시 뉴체에 써라. 그럼 갑자기 묻다가 다른 얘기예요. 우리는 인간이라서, 인간이랑 좀 달라요. 인간이라서
딸이랑 얘기하다가 또 누구 아들이랑 얘기하면 아들이랑 얘기하잖아. 이게 안 돼요. 얘는 딸이랑 얘기하는 게 섞여요. 아들이랑. 그렇죠. 이상한 얘기예요. 그러면.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 조심해 주시라. 그러면 어떻게 쓰는 게 잘 쓰는 건데 저는 이렇게 정리했어요. 이게 제 분류법이에요. 뭐 다른 분들은 다르게 하는데 RPD2 이렇게 좀 외우기 쉽더라고요. RPD2 R은 롤이죠. 역할 설정을 하십시오. 이런 거예요. 역할 설정. 아까 같이 너는 10년간 목회한 목회자야. 역할을 해줘. 그러면서 편집자 역할을 해줘. 두 개일 중에는 괜찮겠죠? 그렇죠? 책을 쓰려고 한다. 그럼 글을 쓰려고 한다. 그럼 편집자를 해줘. 아니면 광고 기획자를 해줘. 이렇게. 나는 쬐그만 문자, 시인 역할을 해줘. 이렇게. 목적. 나는 시를 쓰는데 오늘 봄에 관해서 쓰는 거야. 이렇게 해갖고 분명하게 목적을 얘기해 주셔야 돼요. 목적을. 그러면 목적만 얘기해 주면 애매하죠. 그 봄에 관한 건데 첫 번째 겨울을 먼저 얘기해 줘. 그리고 겨울에서 벗어난 봄의 특징 얘기해 줘. 세 번째 그 다음에 봄에서 가장 생기롭게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표현해 줘. 뭐 이렇게. 그게 이제 디테일한 규정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얘가 이제 그 연령별 언어를 잘한다고 했잖아요. 대상을 지정하면 연령을 지정해 주면 제일 좋습니다. 연령. 중등부 하면 잘 못 알아먹어요. 연령을 딱 13살에서 15살 대상으로 내가 설교할 거야. 이렇게 지정해 주면 좋아요. 그리고 나서 아웃풋 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출력을 어떻게 해줘라는 거예요. 출력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글머리표. 요 글머리표는 이렇게 동글뱅이 하고 이게 쓰는 거죠. 출력을 이렇게 한꺼번에 해줘요. 우리가 따로 만들 필요 없는 거예요. 표 형식으로 해줘.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죠. 예, 항목을 지정해주면 표로 이렇게 작성해줍니다. 알아서. 얼마나 좋아요. 우리 표 좋아하잖아요. 한국인 다 표잖아요. 세 번째 마크다운으로 해줘. 요건 기억해줘야 되는데 마크다운은 뭐냐? 큰 제목, 작은 제목, 본문 이런 형식으로 나온 게 마크다운입니다. 요건 단어를 기억해 주시면 쓸모가 있습니다. 이거는 교사용 책 121페이지에 나옵니다. 예, 나중에 참고해 주시고요. 다 넘어갈게요. 그럼 그 실제는 어떻게 하는 건데? 그래서 실제를 제가 한번 오늘은 교육 관한 거니까 교육에 관한 실제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RPD2는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섞어도 괜찮아요. 내가 대상 먼저 얘기해도 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런 형식으로 묶어서 쓰면 좋은 결과를 주더라 라는 겁니다. 대부분 아마 저희하고 저희 위 선배들은 위에 목사님께 질문을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잘 못해 이게. 왜? 뭘 시키면 일단 하고 보지. 그러고 나서 혼나잖아요. 그리고 몇 번 혼나면 이 저기 담임 목사님이 이게 저기 언어를 이렇게 쓰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알잖아요. 그래라고 하는 거하고 그래 이게 다르잖아요. 이거 알아듣는데 한 6개월 걸리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이게 1대1로. 근데 요새 MZ세대 목사님 계세요? 손 한번. 이거 또 방송 나가니까 이거 또 MZ세대 목사님 혼나는 거 아니나? MZ세대 목사님 그런다고 그러시더라고. 요새 이제 인터넷에 히트가 있는데 뭐냐면 여전도에서 교회 여전도에서 밤 9시쯤 기도회를 인도해달라고 했대요. 목사님께. 뭐라고 그랬을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6시에 퇴근이거든요. 안 되겠습니다. 이랬대요.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이거 문화 충격이 이거 다른 거니까 그 나쁘다 안 좋다를 떠나서 요즘 세대는 기업에만 그런 줄 아는데 교회에서 온다. 그렇죠? 그래서 더욱 우리 목사님들은 챗GPT를 써야 돼요. 그런 분들과 사용을 하려면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MZ세대 목사님들과 후배 목사님들. 그렇죠? 그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할 거예요? 아무도 안 가르쳐주잖아요. 챗GPT가 가르쳐줘요. MZ세대의 특징 목사님에 대해서 대상을 정하면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MBTI나 MBTI 모르시면 그냥 이 사람은 이거 충실한데 가끔은 좀 지속적인 건 잘 못해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돼요. 그럼 챗GPT가 거기에 맞는 언어를 해준다. 예. 자, 지금부터 주일학교 교사 역할을 할 거야. 3.5 버전에서는 영어로 쓰는 게 더 좋은 답을 줍니다. 그거는 왜냐면 영어 쓰는 그 사람이 저희는 한글을 쓰는데 4천만이잖아요. 5천만이잖아요. 뭐 그것까지 사면 좀 더 많지만 그렇죠. 영어를 쓰는 사람은 저 정확한 통계 모르겠지만 몇억 명 될 거 아닙니까? 그 자료가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럼 자료를 많이 학습한 거에서 나온 게 결과가 좋을까요? 조그만 데서 나온 게 좋을까요? 당연히 많은 하는데 좋죠. 3.5는 영어가 훨씬 더 좋고요. 4.0은 한글로 해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투자하셔서 22불 월 22불 비싸죠. 그런데 요즘에는 그림 생성형 AI DALL-3까지 들어갔고요. 싸졌어요. 싸졌어. 예. 제가 그걸로 만화로도 제가 만들었는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일학교 역할을 해놓고
대상은 중등부 학생이고 본문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에 굉장히 우리에게 교리적으로도 중요하잖아요. 기독교에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감동으로 되었다 라는 주제로 본문에 맞는 간단한 질문 5개와 그 이유를 작성해. 요런 게 좋아요. 그 이유를 작성해줘 하면 이유까지 설명해줘. 얘가 문제를 작성하면서 출제자의 의도를 설명해줘요. 그러면 얘가 만든 것일까요? 아니에요. 학습된 것만 만들어요. 지금 수준 기준에서는 지금 수준의 기술은 학습된 것만 거의 얘기합니다. 창의적인 거 만든다? 아니에요. 창의적이게 보이는 것뿐이에요. 왜? 여러 학문을 하다 보니까 얘가 경계를 벗어나서 이걸 가져와요. 얘는 확률 분포밖에 없어. 사실 비슷한 확률, 앞에서 얘기 드렸죠. 이게 챗GPT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쵸? 단어 맞추기 게임 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이제 여행 가면 단어 맞추기 게임 하잖아요. 반응이 없으시네. 우리 이제 오래 가면 우리 애들과 끝말 읽기 하거든요. 그걸 계속 한 거예요. 이 단어 다음에 뭐가 나오는 게 제일 좋아? 어떤 건 60%. 나는 오늘 집에 간다가 제일 가보겠죠. 온다. 또는 얘는 나는 영화관에 뭐가 온다. 이게 60%. 근데 영화관 다음에 깨구리 이런 게 나오면 5%밖에 안 되는 거죠. 이런 거는. 그렇게 해서 그것만 학습했고요. 그 다음에 뭘 학습하겠어요? 문장 다음에 뭐가 나올지. 그래서 얘가 말이 되는 거고 다 확률 분포밖에 없어요. 그런데 얘가 워낙 많이 학습하다 보니까 확률 분포 속에 다른 것들이 확률이 높을 때 가져와서 우리가 보여주니까 창의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와, 챗GPT가 제가 묵상 도운 걸, 그러니까 묵상을 새롭게 하는 것도 아니고 묵상 도운 걸 썼더니 대본 어디 이 챗GPT 묵상 영역을 설교 활용 세미나를 했더니 어디 영혼 없는 설교를 아니에요. 도구 얘기예요. 도구. 영혼 얘기가 아니고 도구 얘기. 도구.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출력 형식까지 지정하시면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옵니다. 대상하고 본문 써주고요. 근데 한글 성경이 아니에요. 학습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영어를 번역해서 써요. 그걸 하려면은 아예 그냥 프롬프트에다가 우리가 카피해서 이걸 숙지해줘 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럼 그걸 숙지해서 그 표현을 씁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지? 그래서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4.0은 훨씬 더 좋은 형태를 보여주죠. 질문 1. 답. 성경은 어떤 식으로 사용되어야 하나요? 성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무엇인가요? 이익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이런 질문 안 하잖아요. 성경을 통해 얻는 이익이 무엇인가요? 이제 돈을 벌 수 있다. 1번, 2번. 이런 게. 앞으로 성경 갖고 돈을 벌 수도 있겠죠. 성경 교사가. 돈을 받는 게 이상한 거 아니잖아요? 예. 이상한 거군요. 우리는 워낙 무료로 나눠져갖고 전 좀 아쉬운 게 있어. 너무 좋은 걸 무료로 주니까 그 값어치를 몰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부 학생인 경우에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3장 14절에서 17절 하나님 감동되었다. 대상을 이렇게 지정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팁이에요. 그런 다음에 디테일하게 뭘 하냐면 초등학생을 전부 주관식으로 물어볼 수 없잖아요. 객관식을 단답형 3개, 보기 1, 2, 3을 보여주면 2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보기를 할 때 1, 2, 3만 보여줘.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그렇게 답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기 1, 2, 3 단답형.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써주나? 하나님 감동. 좋은 신문 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